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가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상장 폐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의 상향 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당겨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증시 호황을 타고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중소형 증권사들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영업이익 2조 원을 넘겼고 미래에셋, 키움, NH투자, 삼성 등 4곳은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반면 LS증권, SK증권, 부국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은 증시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퇴로가 열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정보 제공 앱 아파트 실거래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2,300여 건으로 이틀 전보다 1,900여 건 늘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잔금 등기를 위한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AI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주력 제품이 될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강 구도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 요청에 따라 다음 달 HBM4를 공급하고 삼성전자도 이에 앞서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중국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아가며 추격을 해오고 있는데 향후 메모리 시장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파죽지세입니다. 장중에 5,500도 돌파했는데요. 역시 반도체의 힘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 반도체 강세가 국내 반도체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주도권을 다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결, 그리고 이들을 쫓는 미국, 일본, 중국의 추격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반도체 주가가 정말 아주 탄력이 좋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긴 했는데 삼성전자 장중 최고치 전반적으로 지금 폭등 비슷한 모습인데 송재경 대표님 시장 반도체 주가의 힘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작년 이어 올해까지 해서 그 소위 우리의 꿈의 지수 때였던 5천을 돌파하는데 가장 큰 공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지금 올해 이익 예상치가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고공을 행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지 않다, 싸다라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연일 지금 아마 스마트폰이나 또 노트북 바꾸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랐으니까. 워낙 많이 올라와서 이게 중간에 포기하고 중고 거래로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아질 정도로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생활 속의 그러한 흐름들이 주가에도 이제 녹아나는 거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지금 지수를 레벨업 시키는 게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어디요? 자동차로도 가고 있고 금융, 그러니까 증권, 은행, 보험으로도 좀 다 가고 있고요. 증권은 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막 저절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은행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 올해 배당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기대를 보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또 좀 확산되다 보니까 요즘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니까 비철 금속 주가들 고려한이나 이런 것들을 가고 있고 이런 전반적으로 좀 우리나라 분야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력
상위 시가총액 높은 업종들이 대부분 좀 주가가 순환매 형태로 계속 좀 주가를 레벨업 시키고 있어서 네. 정말로 소위 이런 표현 맞지만 파죽지세. 네. 그래서 지금 5천 넘은 지 얼마 됐다고 지금 5,400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장중에 있으니까요. 5,500 넘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좀 투자자들이 계속 새롭게 상승해야 될 종목, 업종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투자자들이 나만 이 상승 대열에서 떨어져 있나 하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에 정말 덤벼들고 있는데 아까 이제 반도체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여전히 싸다는 인식이 또 조금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여전히 싸다 아니면 지금 너무 올랐나?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주환 그 박사가 보시기에는 이제 수익 전망이 워낙 좋으니까 주가가 상승이 정말 정당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언제까지 정당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올해 실적이 얼마 나올지도 뭐 정확하게 예측은 어려운 게 결국에는 가격에 달려 있는 건데 예. 이제 환율과 가격 효과가 지금 영업이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환율은 뭐 단시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건 쉽지 않다 보니까 가격 효과고 제 생각에 가격이 아마도 하락 전환하는 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시점으로 보고 있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면 그러면 결국 올해 실적까지는 높은 가격에 실적이 반영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올해 실적만 놓고 올해 지금 주가를 그냥 단순 PR 해보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 올해 뭐 130조를 예상하는 증권사들이 있던데 130조를 기준으로 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 부분도 확실히 애매한 부분이 예. 대부분 굉장히 높은 특히 상단을 예측하는 기업들 보면 전제 조건이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빠르게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는데 1분기 정도에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래요?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아주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평탄화됐다가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걸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다 보면은 올해 1월, 2월의 상승폭이 계속 유지될 거란 전제로 만약에 수익이 계산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초 하락이라는 게 이게 메모리 가격 말씀하시는 메모리 거죠? 가격이 사실은 지금 순수하게 생산을 줄여서 올라간 가격 효과거든요. 수요는 좋지 않은데 그게 그래서 바로 엊그저께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을 분석을 했는데 예. 2022년도에 피크를 찍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3년 동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게 3년 정도 되는데 네. 3년 동안 전 세계 실리콘 출하가 급격히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요? 실리콘 출하라는 얘기는 생산량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예. 실리콘 웨이퍼 출하가 그렇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생산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칩 메이커 중에 캐퍼를 비교해 보면 네. 1, 2위를 다투는 게 TSMC랑 삼성전자, 3, 4위를 다투는 게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인데요. 제가 알기로 TSMC랑 마이크론 감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렇게 출하량을 줄인 거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감산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삼성과 아스카 하이닉스. 이걸로 지금 가격이 오른 거다 보니까 예. 이제 정상화되는 순간 가격은 바로 하락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지금 이제 이주환 박사가 실리콘 웨이퍼의 출하량을 좀 말씀해 주시네 줄었다. 그리고 이게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수요는 줄었다기보다는 항상 증가합니다.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는데 마이너스로 간 적은 없는데 예. 수요의 속도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변화 거죠. 없는데. 지난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고 결국에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결정이 되는 건데 최근 3년 동안 공급을 굉장히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공급 수요의 부족이다. 속도는 똑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킨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은 보면 반도체 수급이 앞으로 뭐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3년간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주가 상승이 그런 그 기대를 갖고 간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 아닐까요? 예, 뭐 그게 이제 다 대부분 국내에서 나온 얘기라기보다는 예. 최근에 이제 가장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인텔의 CEO나 이제 CFO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비교적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여러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첫 번째 믿게 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갖게 되는 가장 큰 것은 지난주까지 마무리된 미국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들의 소위 올해의 소위 설비 투자 예상치가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작년에 60한9% 늘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거보다 더 늘어서 70한5%? 작년에 이미 는 거에
또 거의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일 것 같고 네. 이것은 시장의 예상보다 한 30% 이상 또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많은 돈들이 동시에 결국은 한정된 말씀 주셨던 이제 공급을 쫓아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줄 서서 그래서 최근에 뭐 그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저희 판교나 이런 쪽에 그 호텔을 장기 방 임대해 놓고 네. 미국의 빅테크의 소위 그 구매 담당들이 와갖고 임원들이 와서 예. 한 달씩 진치고 있다. 네. 물량 받아가려고 뭐 이런 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계약 오래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이었다면 빅테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공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더 네. 갖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그래요. 같습니다. 공급이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래서 공급 부족,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 부족이 좀 오래 될 것 같다는데 우리 이주환 박사께서는 이제 올 연말 연초쯤이면 메모리 가격이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쇼티징 거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 공급 부족이라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급 부족이 공급을 100%씩 가동하는데 수요가 너무 좋아서 생긴 쇼티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웨이퍼 출하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예. 생산을 줄여서 만든 저런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럼 쇼티지가 언제 끝나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맘이에요. 가동률을 계속 안 하고 계속 감산을 하면 계속 쇼티지가 유지되는 건데 가동률이 좀 낮은 상태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예. 그걸 한국의 모든 통계들 저같이 분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맞는 얘기인데 예.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쇼티지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하면 계속 쇼티지를 유지하면 돈 벌지 않겠느냐지만 중국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3년 동안 인위적 쇼티지에서 수익을 먹기 위해서 감산하는 동안에 마이크론과 중국은 계속 증산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장 점유율로 올해 나올 거고 내년에 나올 건데 예. 여기서 이제 한국 점유율이 뚝 떨어지는 게 보이면 계속 과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감산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전략적인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감산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순식간에 공급 과잉으로 전환됩니다.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강세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강세가 아니라 떨어지죠. 떨어질 왜냐하면 수 지금 있다. 실제로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공급만 정상화되면 순식간에 이전 가격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야, 그 시점이 언제 그러니까 그거 감사는 언제 그만둘 거냐는데 그거는 삼성 하이닉스가 결정하는 거라서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걸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올해 상반기, 3분기 나오는 거 보면 더 이상 감산할 수 없겠다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화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있어요. 왜냐? 예. 재고가 어느 정도 쌓여 가격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시작되지 않을까. 시작 시점을 말하는 거죠. 예, 그때 이미 뭐 폭락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그렇죠. 이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이제 변수가 되는 거네요. 우리 생산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점유율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이 그 중국의 추격, 중국이 지금 HBM도 뭐 양산을 곧 하는 거죠. 뭐 일단 아이러니한 건데 결국은 말씀 주신 대로 세상에 이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소위 공급 부족 쇼티지가 만들어낸 수혜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받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들한테도 이 낙수 효과로 같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수율이 낮다고 평가되는 중국이지만 중국 정부도 도와주고 시장 환경도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요것 자체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하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DDR4인가요? 우리가 2024년도인가 한번 하반기 기대와 달리 중국 저가 물량 나오면서 당시에 그때 삼성전자가 상당히 고생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주신 대로 저도 현재 이 상황에서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중국발 소위 이제 공급 증가 이것이 현실화되는 시점, 우리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장의 과거의 주가의 흐름은
만에 하나 정말로 이게 피크가 올해 말, 가격의 피크가 올해 말이면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보통. 항상 주가는 아시겠지만 이익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과거의 경험에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정말로 올해 말이 피크면 올 여름, 딱 이게 이제 등이 땀나는 그 시점 되면은 설마 이제 주가가 피크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에 하나 또 혹시 또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러한 공급 쇼티지가 생각보다 좀 길어진다면 그러면 이 주가 흐름은 상당 기간 더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이것이 당장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올 거냐? 그럴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튼 뭐 공급 부족이 한 3년 정도 계속될 거다라는 이런 어떤 맹신 이렇게 믿고 있는 투자자 시청자들은 좀 지금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이게 피크가 그러면 올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3사 모두 다 저는 올해가 피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피크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인데 마이크론. 우리가 보통 기업 실적은 P와 Q의 곱으로서 표현을 하잖아요. 네. P의 효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마이크론, 한국 기업 다 똑같이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한국 기업들은 Q를 줄이면서 그 P이기 때문에 총량이 증가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마이크론이나 중국은 Q도 늘리고 P의 효과는 똑같이 누리기 때문에 더 실적 좋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그냥 단순히 기회적으로 보면 하이닉스보다 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 기업들을 달러로 만약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환율 효과를 빼고 하면 제가 볼 때 하이닉스가 54%가 아니라 58%가 아니라 3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마이크론인데 47%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Q도 늘리고 P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하신 우리가 사실은 재주는 부렸는데 돈을 버는 거는 애매하게 경쟁자들이 가게 되는 구도.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올해 실적 피크되고 이제는 가격 하락을 용인을 하더라도 물량 공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 기업들이 이것도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피크가 언제 될 거냐, 올해 될 거냐 아니냐는 것은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원달러 환율의 변화는 지금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우리는 수출 기업이니까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약세, 원화 강세로 가면은 우리가 환전했을 때 같은 값이면은 그 원화로 덜 벌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이. 그래서 역으로는 올해 작년까지는 뭐 사실은 원화 약세 흐름의 수출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고 특히 반도체 업체들은 당연히 대단했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큰 경제 분위기나 흐름에서는 원화 강세의 방향성은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수출 업체들은 거기에서 일치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볼 텐데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소위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의 악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여부가 그 주가에는 좀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일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상승이 워낙 세니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근거가 되는 이제 시장 상황, 영업이익의 어떤 동향을 이제 저희가 얘기해봤고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HBM4 고대역폭 메모리 4에서 지금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 미국의 인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뭔가 HBM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잼, 새로운 메모리라는데 이거 개발을 하겠다. 도전장을 던졌다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잼? J 앵글 메모리 뭔가요? 이게 사실 제가 아직도 그 모식도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서 좀 더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뒤져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로는 HBM은 정말 수직으로 아파트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3D 형태라면은 지금 GAM이라는 것들은 우리 베란다 구조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층이 면적이 좁아지면서 층이 생기는 그런 구조인데 면적이 좁아지는 건 아니고 옆으로 시프트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해한 이거랑 조금 구조는 다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바일 HBM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하고 있는데 그 구조가 사실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부에다가 TSV를 뽑는 게 아니라 바깥에 기둥처럼 연결해서 전극을 만드는 구조고 약간 지금 시프트 돼 있는 구조인데 그거 이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바일 HBM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직까지 양쪽 다 양산 레벨까지 아직 개발이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개발 중이니까. 어느 제품이 정말 이 시장에서 고객들의 픽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과연 HBM을 대체할 만큼의
임팩트가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으로서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두 회사 주가가 오르는 게 이제 HBM 주도권인데 사실 인텔이라고 그러면 1970, 80년대 메모리 1등이었고요. 일본은 또 뭐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 미국을 이어받아서 1등이었다가 이제 다 한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4, 50년 만에 자기들이 이제 메모리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조금 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근데 뭐 어쨌든 이번에 인텔이 실적 발표하면서 많은 실망을 줬죠. 인텔이?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한참 좀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예. 다른 남들은 노 2개, 4개 갖고 열심히 짓고 있는데 거기 봤더니 알고 봤더니 노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더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갖고 이 좋은 환경에서 인텔의 이 개선폭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원래 시장은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인텔의 지금 분위기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잔뜩 키워놓고 네. 결과치를 이제까지는 잘 소위 그러니까 미트를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얘기하는 것 자체도 또 상당히 뭐랄까요. 과연 될 수 될 있을까에 수 대한 있을까? 고민 그런 게 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엄청난 위협이 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현저히 낮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도감이 생기는데 일단 두 회사 인텔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생산은 결국은 다른데 위탁을 줘야 되는 거죠. 일본이나 뭐 인텔이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본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산 자체는. 이제 뭐 생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또 다른 파트너 끌어들일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에 마이크론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일본에요. 아마 마이크론 생산 캐파 절반 이상 일본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미국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생산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전에 엘피다를 인수하면서 마이크론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차피 미국 기업이니까 마이크론이 인텔 마이크론하고 일본 기업들하고 스타트업이랑 만약에 조인트 벤처식으로 해서 네. 자회사 메모리 디램 회사를 정식으로 만들게 되면 사실 그건 생산 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게 큰 그렇죠. 어떤 걸림돌이 된다기보다는 이 기술이 얼마나 완성도 있는 기술인지 예. 경쟁력이 있는 기술인지가 일단은 먼저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네요. 지금 마이크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HBM4 최신형 HBM4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양강 구도지만 마이크론이 쫓아온다 그랬는데 한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 HBM4 뭐 납품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아니다. 다시 부인하는 발표를 했더군요. 어떤 거예요? 어제 뭐 미국의 그 한 울프 리서치인가요? 거기서 어쨌든 그 CFO가 나와서 그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한마디로 그 일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는 양산하고 있고 납품할 거다.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그 소위 이제 그 세마이 그 어널리시스인가요? 거기에서 소위 이제 분석을 해서 이번에 탈락한 것 같다라는 것이 갖고 지금 최근 며칠 사이 주가가 급등락을 했었는데 네. 어젯밤에 어쨌든 CFO가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뉴스는 잘못된 거다. 오보다. 예, 라고 이제 그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놓고 보면은 그냥 그 원래 구조대로 3사가 그냥 HBM4에서도 경쟁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뭐랄까 우리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HBM4에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현재 시장 점유율 1등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도가 어떻게 될까요? 경쟁 구도. 하이닉스, 삼전, 마이크론. HBM4 일단은 가장 큰 고객인 엔비디아 내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고 네. 현재를 보면 하이닉스가 거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마이크론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높은 상황일 텐데 제 생각에 이게 결국에는 처음 물량의 시장 점유율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퍼포먼스와 수율을 내는 기업한테 조금씩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1년 이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구도를 보면은 하이닉스가 5 정도, 삼성전자 3, 마이크론 2 정도 구도가 되지 않을까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5, 3, 2 정도요. 네.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하고 엔비디아 상당히 그 제인슨 왕과 치맥, 한국에서 한 치맥 회동을 하면서 뭔가 끈끈한 연대를 과시했잖아요. 이 부분도 여전히 뭐 서로 간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젠슨 왕이 완전 슈퍼갑이었는데 예. 요즘 들어서는 약간은 이제 메모리 업체들 눈치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옛날엔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왔어야 됐는데 이제는 구글도 볼 수 있고 아마존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자체 칩들을 만들고 거기에도 HBM을 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젠슨 왕이 자꾸 우리나라 와서 치맥 회동하는 이유도
네. 보면은 사실은 대만에 지금 뻔질나게 가는 이유도 TSMC로부터 소위 생산 캐파를 확보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아마 국내 메모리 업체들 CEO들을 자꾸 만나는 이유도 그거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글자 그대로 이제 요즘에 언론에서 슈퍼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HBM 시장에서는 뭐 단연 우리가 슈퍼의리고 확고한 이제 뭐 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그동안의 삼전이나 이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된 게 이게 범용 D램의 가격이 오른 거 아까 저희가 가격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DDR, LP, DDR, DDR4 지금 수요도 늘고 있고 이 가격 동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전 박사님. 가격이 일단 1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1월이요? 급등된 게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동안에 그게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오른 거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그 3, 4개월 동안에 오른 거고요. 3, 4개월 동안에. 예. 그때 보면은 정확하게 국내 제조업 생산 동향을 보면은 전달 대비 출하량이 20% 감소했어요. 급등할 때는 무조건 생산을 줄였다라는 생산을 것을 그냥 줄였다는 확인할 수 있고 예.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이건 로그인할 필요도 없는 데이터들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물량을 줄여가지고 억지로 올린 가격은 예.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는 시장 논리상 맞는 얘기고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D램이 그럼 수요가 좋으냐 부분인데 예. D램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 D램을 써야 되는 서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요들이 안 팔리는 상황이 돼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노트북 사기 어렵다. 올해 노트북,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작년 대비 뭐 10%, 15% 감소할 거라는 예상이 나와서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악순환으로 잘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비싸서 단기간에 돈은 벌었는데 이제 결국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이 되면은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가격을 낮춰야 되느냐? 가격이 낮추면은 금방 수익이 뚝뚝 떨어질 텐데 그러면 주가도 떨어지니까 지금 네. 지금 경영진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럼 물건이 안 팔려도 그냥 센 척하고 계속 가격을 높은 상에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장 전체가 공멸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보통 이 반도체가 경기를 타는 이른바 경기 시크리컬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투자가 늘어나면 그런 순환구조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수요가 늘어날 그런 구조적인 그런 산업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건 조금 너무 과장된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딱 소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딱 독과점적인 딱 세 군데가 모든 걸 틀어잡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소위 이 3사 간의 담합도 지속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예. 소위 이제 우리가 늘 좀 뭐랄까 좀 아래로 내려봤던 중국 업체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 업체, 그러니까요. 이들이 약간 이제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던 좀 장기적인 소위 구조적인 예. 그런 그 우상향 그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올해 안에서는 소위 세트업체라고 하죠. 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만드는 업체들이 올해 일정 부분은 마진을 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좀 애플 주가가 좀 이제 영향받는 게 이제 그런 애플. 거라고 네. 보고 삼성전자 안에서도 스마트폰 분야는 지금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는 보너스 많이 받지만 스마트폰 분야는 아마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확실히 좀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소위 가격 때문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이에 일차적으로 시차가 걸릴 텐데 소위 중간에 그 중간 최종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이 업체들이 얼만큼 이것을 흡수하느냐 여부가 그 소위 이제 최종 수요를 끌어내리는 그 시점을 빨리 당기느냐 더 늦추느냐의 그 키는 그 중간 업체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이제 DRAM 반도체 수요가 뭐 공급 부족이 3년째 계속될 거라는 리포트는 많지만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게 수요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조금 한편에서 들긴 하는데 최근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동안 서학개미들이 좋아했던 뉴욕 증시 특히 빅테크들은 조금 부진해 보입니다. 이주환 박사님, 이 빅테크들이 왜 뭐 계속 AI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시장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왜 그런가요? 지금 재미있는 것이 구글이 예. AI 투자 늘리겠다고 하니까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냉정한 시장의 반응인 거예요. 월가에서. 예. 이제 너네 더 이상 AI 투자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기보다 잘못하면 공멸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내년 후년에도 올해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건데 내년만 되면 제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증가율이.
심하면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요. 아, 그래. 투자 이게 증가율이. 현실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경영진들이 다 해고될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몇 년부터 얼마만큼의 매출과 이익이 나올 거라는 정확한 계획이 없고 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투자만 해놓은 거죠, 하드웨어를.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영진에 보통 3년 단위로 재신임을 묻게 돼 있는데 CEO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과연 3년을 넘어서 4년, 5년 또 계속 나는 10년 후를 위해서 투자할 거라고 했을 때 이 사회가 예. 오케이 박수를 쳐줄 수 해줄까? 있는 이 사회가 미국에 있을까?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엔비디아도 요즘 조금 뭔가 좀 약하죠. 좀 계속 투자가 늘어나고 뭐 그럴 거라고 젠슨호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네, 뭐 그래서 누가 혹자는 재미있게 엔비디아가 아니고 횡비디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횡비디아? 네, 그런 주가가 말까지 있어요? 횡보한다고. 네. 근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요즘에 이번 빅테크들의 네. 그 투자 계획을 보고 저는 뭘 생각했냐면 예.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SK자 안 붙었을 때 메모리 업체들의 치킨 게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은 네. 빅테크들이 지금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사생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불과 지금 10여 년 전에 또 사실은 같은 일이 메모리 업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여럿이 죽어 나서 결국은 정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빅테크를 바라보는 미국 투자자들의 시각이 아마도 우리가 10여 년 전에 메모리 업체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 그때보다 지금 아직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예. 지금 이제 확실히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빚도 많이 내고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금리에 민감한 그런 소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면서 그러면 구조적 우상향이 아니라 그 소위 상당히 시크리컬해지는 예. 결국은 경기에 민감해지는 사업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높으면 지금 이렇게 높은 멀티플 고평가가 유지 가능하느냐 이 고민이 미국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학개미들 엄청나게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주식을 사고 있고 들고 있을 텐데 국내 시장으로 조금 유턴을 정말 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올해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국내 시장이 훨씬 높았잖아요. 엄청나게 높죠. 거기서 일단 희비가 작년하고 많이 네. 엇갈리긴 것 같긴 한데 예. 엔비디아 지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엔비디아가 킨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면 삼성 아이스는 폭락하는 거 막을 수 없다. 아,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근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게 힘에 붙인다는 얘기인 거고 네. 왜냐하면 이제 GPU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 증가율이. 아, 그래요? 네. 작년에 30%인데 올해 9%. 네. 그리고 에이직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30%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성장률이 3배예요. GPU보다. 예. 이 얘기는 1년, 2년 후가 되면은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에서 이제 50% 점유율을 지키기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이제 네.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빅테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성장성에 이제 한계가 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것들도 아마 월가 사이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파죽지세 주가 오르고 있는 반도체 업계 동향 그리고 빅테크의 시장 상황까지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예정대로 5월 9일 끝나는데요. 정부가 오늘 세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잔금치를 유예 기간을 주고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주택을 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고됐던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끝나고요. 규제 관련돼서 보완 대책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좀 시간을 좀 많이 주겠다. 그리고 실거주 유예하겠다는 건데 조금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가요?
우선 이 양도세 관련돼서 중과가 유예된다라는 신호에서 이제 예. 폐지 쪽으로 돌아선 이후로 네. 시간이 급박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사실 대응하려고 한다라면 부동산이라는 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단순히 사고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사나 잔금 일정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딱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놔야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5월 9일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시장의 목소리들이 컸었고 이 목소리들이 일정 부분 당긴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여유를 뒀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우선은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지정된 지가 상당 부분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더 줘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줬고요. 4개월, 예. 9월 9일까지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신규로 지정된 그 조정 대상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웬 날벼락이야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겠죠. 예상 네. 못했던 거니까. 예, 특히나 주택 가격이 이 뜨거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뭐 갑자기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그쪽 주민들 지역들은 불만도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계약보다도 한 2달 정도 조금 시간을 더 줍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더 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예. 아니 그러면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최근에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임대인 대비했을 때 임차인 보호가 강해졌으니 그 보호 기간 동안 있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냐. 과연은 이 임차인들하고 임대인들하고 시간이 안 맞게 된다면 잔금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그 보완이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차인들. 그래서 실거주에 대한 의무 기간들을 조금 제한한 부분들을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대출들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출 받으면은 6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그 대출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있습니다. 그 네. 종료일보다도 1개월 정도 뭐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더 늦은 시점으로 유예를 한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대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또 이게 계획 사정마다 다 다르고 네. 아주 구체적인 게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5월 9일 전에 체결하는 계약이어야 되는데 네. 그 계약이 뭐 가계약이라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이면은 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건 누가 봐도 안 될 거라는 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부동산에 대한 그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가계약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사전에 거래 약정들을 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거래로 취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정확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거에 대한 그 증빙 자료를 증빙.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약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계약금 지급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에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이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지금 줬는데 그 네. 지역에 네. 4개월보다 적게 남으면 네. 그 적은 기준으로 합니까? 그 적은 기준으로 바로 실거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4개월에 맞춰서 실거주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월로 맞춰가지고 4개월 맞춰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 그 규정하고 같이 허가일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 경우에 사는 사람이 이제 무주택자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무주택자야만 되고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있으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무주택자가 사야 되는데 무주택자가 예외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허가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네.
꼭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틈새가 될 수 있고 저도 이걸 몇 번 읽어봐서 예. 그 해석을 해봤는데 예. 무주택자로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뭐 다양한 그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는 다양한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6개월이라고 하는데 5개월 28일이 남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만약에 이제 임차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 경우는 네. 기간이 잘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기간들을 마련을 해서 일정들을 계획을 할 텐데 네. 그렇게 한정된 수요들만 들어오면은 이 다주택자가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다 보니 아. 기간이 급박한 거, 좀 예. 짧게 남은 것 같은 경우는 수요를 좀 더 넓혀서 살 수 있는 그 주택을 예. 무주택만 한정하면 적으니까 예.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빨리 시장에 물량을 내놓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만인 사람의 다주택자 갖고 있는 걸 살 때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새로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지 않습니까? 이건 계약일을 또 6개월 내에 아까 4개월이 아니고 새로 된 곳은 6개월 내 잔금 등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네. 현행 제도로 뭐 4개월 내 실입주인데 네. 6개월 내 잔금 등기가 가능하느냐 이런 네.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한데요. 예. 신규 지정을 한 지역에서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에 대한 그 등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6개월 내에 그 입주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2년 정도 그 실거주를 하면 되는 구조인데요. 결국은 이 시장 안에서 실거주 기간하고 잔금하고 등기를 본다라면 조금 더 열어놔서 한 네. 6개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그 보완 정책의 그 내용들을 보면 예. 기간을 최대한 여유 있게 주는 쪽 방향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 대출이라든지 실입주라든지 어떤 뭐 등기라든지 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더 늦은 날, 빠른 날보다는 늦은 날 쪽으로 방향 설정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이제 의무가 유예되는 곳에서 토지거래 허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정의 그 개정 후부터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신고법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네. 심사를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를 해서 허가를 그 신청한다라고 보는데 2월 내에 그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개정 후부터는 허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될 경우에는 아까 이제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무주택자야만 이제 그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기로 했습니까? 지금 무주택에 대한 그 기준 시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의 그 일정들 보면 허가를 신청하는 시. 허가를 신청할 때. 예, 허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실제로 입주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 그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주택 기간이 오늘보다 앞전에 벌써 이제 무주택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를 하는데 앞으로 무주택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건 안 되고 네. 허가를 신청하는 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전입신고 의무 유예에 대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네. 대출을 신청한 일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실거주 의무 유예되는 경우 그 아파트는 혹시 그 하나만 그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걸 파는 경우에는 안 되겠죠? 지금 다주택자들에만 해당되는 거겠죠?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1주택자는 허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주택자가 이동하게 되면 소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그 갈아타기 형태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더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량 자체는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 그 한정된 요번에 보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세자금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원래 이게 규제 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전세 대출은 이게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게 또 이제 조금 유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세 자금을 회수를 하면 이 자금 회수되면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또 나가야 되는 거고 예. 그 과정 안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잔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취득한 아파트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예. 임대차에 대한 그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갭 투자가 그 시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세금 그대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고 네.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도 네. 어제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만났는데 네. 예, 별 다양한 그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잔금이 얼마 안 남은 그 물량하고 예. 거의 2년까지 최대로 지금 실제 거주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계약 갱신을 쓴 매물 같은 경우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2년. 작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본인들이 뭐 요즘에 주식도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투자 수익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긴박한 거보다 긴 거. 그래서 항상 지금 중개업소에 전화하는 게 예. 전세 만기가 언제예요? 언제냐. 라는 자꾸 그 질문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물량들은 늘어나서 주택가격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만큼 갭 투자가 열렸기 때문에 수요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택 가격 안정 쪽이나 또 호가를 낮출 수 있는 물량들이 대량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에는 예전에는 그 매수인이 우위로 전환될 수 있었던 시점이 지금은 뭐 균등한 위치 또는 초반에는 매도자가 아직 우위에 있는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일단 뭐 전세 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갭 투자가 허용이 된 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조금 그걸 생각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셈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매물 자체는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 4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이 나올까요? 뭐 매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는 물량들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10% 정도? 예,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는 통계를 볼 때 그 최근의 추이도 보지만 예.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래야 좀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X의 발언을 한 이후부터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산정을 하고 작년 통계 평균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내봤어요. 네,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송파는 작년에 한 2주 동안 나왔던 게 한 6,600건 정도 나왔는데 네. 송파가 지금 한 2주 동안은 3,700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전보다는 늘었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보다는 줄었다. 특히나 그러네요. 예.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00건, 최근에 보니까 한 1,400, 1,500 정도 나왔는데 네. 이게 늘어난 그 매물이라고 해요. 한 10% 정도. 그 전달이라든지 그 전에 비해서 늘었지만 그렇죠. 근데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본다면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평균을 내니까 한 3,500건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대비했을 때는 한 60% 정도가 줄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X 발언을 통해서 매물이 는 건지 네. 아니면은 계절적 요인으로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물량들이 나오는 거 대비했을 때 더 준 건지는 정확하게 그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이게 매물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네. 실제로도 그 매물을 매물 추세를 집계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도 예. 작년 동기하고 보면은 그 그래프가 굉장히 떨어진 급격하게 거예요. 떨어진 거를 뭐 네.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매물이 늘어나는 게 과연 직전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를 조금 잘 따져봐야지 이번 정책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보완 대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5천의 원동력을 증시 친화적인 정책에서 찾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글로벌 메모리 경쟁은 치열합니다. 왕년의 메모리 강자 미국과 일본은 손을 잡았고
HBM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메모리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느새 턱 밑까지 쫓아왔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